안녕하세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심장 떨리는 일이 저에게 발생해서 이렇게 자주 보던 채널에 제 이야기를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남편과 전 시설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전 부모님이 계셔요. 그런데 엄마 홀로 저를 키우시다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시니까 저를 시설에 맡기고 전국으로 일을 다니셨거든요. 보육원에도 룰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이 보면은 또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전 어릴 때부터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거의 매일을 수련회 같은 밥 먹을 때도 전쟁, 샤워할 때도 전쟁, 정말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지요. 그 아이는 종식이었어요. 종식이는 아주 어릴 때 엄마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종식이는 그렇게 버려진 거죠. 전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었고 종식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약간은 부끄러움이 많고 내향적이라고 하죠. 되게 잘생기고 착하게 생긴 남자가 늘 구석에 있으니까 저로서는 궁금증이 생긴 게 사실이었어요. 다른 애들이 다 말 수 없고 조용한 종식이를 기피하는 대신에 오히려 전 적극적으로 종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나랑 이번에 주말 체육대회 같이 갈래? 우리 같이 청팀하자. 혹은 야, 나랑 같이 여기 뒤뜰에 가서 쑥 캐자. 원장님이 쑥 캐오면 쑥 부침해 주신다는데? 하면서 괜히 시시보리한 이야기들로 말을 걸었고 종식이는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고 나니까 종식이라는 아이 생각보다 마음도 넓고 굉장히 수다스럽고 참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절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있던 시설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이 되었고 저희를 돌보아 주신 어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면서 시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당연히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곳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종식이와 저도 헤어졌고 전 영문도 모른 채 한 이상한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곳이었는데 그곳은 저에게 지옥이었죠. 다행히 그때 저희 엄마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다시 전국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자 전 그 지옥 같은 센터 생활을 접고 엄마의 품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참 많이 원망했어요. 왜 아무리 힘들어도 날 데리고 다니지 하면서요. 그런데 주변 제 친구들은 부모님도 없고 아직도 시설에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난 축복받은 아이다. 엄마도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이해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튼 그렇게 전 다시 엄마와 살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터에 뛰어들었어요. 엄마가 그 무렵 도장일을 배우셨고 일당이 슬슬 올라가면서 조금씩 많은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 일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도 권유하셨어요. 이걸로 일 하라고 하면서요. 전 처음에 남자들 사이에서 도배하고 뭐 미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색하고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연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 고파지니까 엄마 밑에서 일을 배웠고 그러다 보니 딱 맞더라고요. 일하는 게 워낙에 힘드니까 그걸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고졸 출신인 제가 하루 일당 15에서 20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기회였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엄마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했어요. 전 그래, 돈을 조금 벌더라도 일감이 별로 없더라도 한 자리에서 일하자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버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엄마도 이에 수긍을 했고 저희는 약속을 했죠. 이젠 더 이상 떨어지며 살지 말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전 엄마와 함께 모녀, 도장, 미장 일을 한다고 하며 그 업계에서 약간의 유명세를 떨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저희 모녀가 워낙에 꼼꼼하니까 한 자리에서 일해도 나름 일거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저 멀리 너무나 익숙한 뒤통수와 몸이 보이는 겁니다. 설마 종식이? 하고 전 일을 하다 말고 성큼성큼 가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저와 그 남자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엄마야, 엄매매. 야, 종식아, 네가 왜 여기 있냐? 웬일이야? 어머, 어떻게 여기서 만나? 정말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게 된다더니 이런 우연이 또 있어? 하면서 반가워했죠. 종식이는 알고 보니까 다른 센터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바로 퇴소를 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뒤에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혼자 살면 나갈 돈이 참 많잖아요. 작은 원룸에서 사는 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밥값, 월세, 보험, 세금 이런 거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뚝딱이니까요. 고깃집 알바 뭐 이런 걸로 입에 풀칠하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한 종식이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막노동 일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전 엄마한테 도장, 미장 일을 배워서 이제 공사 현장에 투입된 거였죠. 저희는 너무나 기뻤어요. 사실 종식이 정말 이따금씩 생각나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외로운 사람이고 특히나 종식이는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의지할 곳이 필요했어요. 저희들은 서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게 더더욱 친하게 지냈고 어느 순간 이상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종식이가 보고 싶고 그냥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막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전 이게 사랑이라 확신했고 종식이에게 말했어요.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요. 그때 종식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에 바로잡고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하는 겁니다. 나도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너무나 기뻤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좋아한다니. 이만큼 축복적인 일이 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바로 종식이의 고백을 받았고 저희는 꼬박 6년이라는 연애를 했어요. 5년째 연애를 했을 때 엄마가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시고 뇌 동맥 쪽에 출혈이 생겨서 언호장애랑 왼쪽 다리 근육 수축과 마비 증상이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에 일이 터지니까 전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그때 종식이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정말 아들처럼 저희 엄마에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꼬박 1년이었어요. 저도 미안했죠.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하고요. 종식이 덕분에 엄마는 금방 회복할 수 있었고 처음엔 제 이름도 발음 잘하지 못했는데 종식이가 매일 언어치료 선생님한테 조언받은 교육을 엄마와 함께한 덕에 약간의 더듬기 빼고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식이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어머님 이제 내가 모시고 싶어. 너네 집에 내가 들어온 지도 1년이 좀 넘었잖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어머님 아니 이제 장모님 되실 분이랑 자기 잘 모실게.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남자가 또 있을까?
난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남자를 만난 걸까? 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그 남자의 고백을 받아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는 인고 부부였고, 저희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몸이 너무 퉁퉁 부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엄마, 그리고 저를 책임져야 하는 남편은 심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도 정말로 투덜투덜 대는 거 하나 없이 매일 헌신적으로 저희 가족을 챙겼어요. 건설을 하고 들어오면 온몸 근육이 아플 텐데 임신한 저 붓기 빼준다고 매일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고, 또 엄마 근육 재활한다고 초저주파 같은 비싼 마사지 기기 아껴 모아서 사기도 했죠. 이 남자랑 평생을 할 수 있는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이구나. 정말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남편 밥도 든든히 챙겨주고 저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헌신 덕분에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이를 보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이래서 모성애가 생기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안 그래도 행복한 인생이 더더욱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참 사람의 인생이란 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으세요. 좀 오래된 일인데 건설업체 노동자들이 크레인이 갑자기 위에서 떨어지면서 건축 철제들을 쳐냈고 그게 쏟아지면서 밑에서 일한 사람 3명이 즉사한 거요. 그게 잠깐 뉴스랑 신문기사에서도 짤막하게 났었는데 그게 제 남편의 일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아이 밥 먹이고 낮잠 자고 있을 때 제가 엄마랑 뒤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엄마가 그날 유독 받으라고 하는 재촉하는 바람에 받았는데 남편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전 신발도 안 신고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보호자 되시냐고 물은 후 시체 손상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지금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장의사랑 그런 분들이 이제 입관 준비할 때 시체 정리를 한 뒤에 보는 게 정신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전 안 된다고 우리 남편 쓸쓸하게 영안실 안에 못 든다고 하면서 보겠다 했지만 형사부터 시작해서 건설 관계업자들이 워낙에 말린 탓에 그렇게 전 제지를 당했고 입관 전에야 남편을 볼 수 있었어요. 나름 그게 처치를 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 시퍼런 멍들과 터진 자국들은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왔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야 했냐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죠. 아직도 원망스러운 게 제가 도저히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우는 것인데 옆에 장례 관계자가 조용히 하라고 호통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당신이 내 마음을 아냐고 막 소리치고 그랬고 정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장례가 진행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고 뒤늦게 건설업체 책임자들과 이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는데 원망스럽더라고요. 당신들 죄 명명백백하게 내가 밝힐 거고 반드시 책임 물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 크레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미연에 이런 사고를 방지할 방법은 없는 건지 되물으면서요. 하지만 수사는 제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 건설놈들이 경찰에 뇌물을 먹인 것인지 크레인 관련 안전 절차에 대해서 책임자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일이 처리되었고 건설사들은 남편 목숨값이라고 하며 받고 싶지도 않는데 돈을 몇 푼 쥐어준 뒤에 그렇게 없던 일이냐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가난하고 백 없으면 누구에게 사과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편을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전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대한민국에서요. 썩을 대로 썩었으니까요. 그나마 위로된 것은 1년쯤 뒤 그 공사를 주최한 건설사 회장이 이제 비리와 해외자금 유출 관련 건으로 구속되었고 그 사건으로 그 회사가 휘청되다가 진행 중이던 공사도 중단하고 아예 파산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복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로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따라 죽으려고 했죠. 하지만 엄마 그리고 아들까지 정말 생떼 같은 그들을 두고 저 혼자 이기적으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고 유가족을 큰 슬픔에 넣는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전 그래 하나 남은 우리 아들 잘 키워보자 하고 남편이 앞으로 나온 보험금과 위로금 그리고 엄마와 제가 모은 전 재산을 모아 아파트로 이사갔습니다. 아들만큼은 잘 키우기 위해서 교육 환경도 좋고 소위 잘난 부모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저야 뭐 임대주택으로 들어간 거였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엄마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조금씩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아들이 자기 밥 차려 먹을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다시 미장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몰랐어요. 초등학교가 그렇게 학부모 모임이랑 뭐 참석 이런 게 많았는지요. 처음 갔을 때 그 동네가 워낙 교육열이 뜨거우니까 부모님들도 다들 삐까뻔쩍하게 보내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미장일, 소위 막노동 일을 하는 제가 그렇게 명품 옷이 있을 리도 없었고 급하게 일을 하다가 모임에 참석하는데 당연히 행색이 남루했죠.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걸 알게 된 학부모들이 절 은근히 따돌리고 무시하더라고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경험해보니까 씁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을 직업과 아파트로 이렇게 나누어도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것은 그곳에서 가장 어린 엄마였습니다. 어리고 이쁘니까 다른 엄마들이 그 엄마를 배척하기 시작했고 그 엄마도 저희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였죠. 안녕하세요. 종범이 어머니시죠? 전 유나 엄마예요.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 사는데 저희 자주 봐요. 친하게 지내요. 사실 여기 어머님들이 좀 뭐 따지고 이런 게 많으니까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하면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거는데 엄청 고마웠죠. 유나 엄마는 이제 남편과 띠동갑 차이가 났고 남편분은 변호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죠. 어떻게 만난 거냐고 물으니까 보육원 봉사를 하다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보육원이라는 말에 순간 흠칫했지만 그래도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으니 떳떳하게 말했죠. 나도 사실 보육원 출신이다. 거기 있을 때 봉사원 어른들이 너무나 멋져 보였는데 유나 엄마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저에겐 참 대단해 보인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자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가장 친한 엄마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쁠 때면 유나 엄마가 저 대신해서 모임에 참석해주고 또 저희 아들도 잘 챙겨주기도 했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제가 유나 엄마네 집에 놀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매시댁이 잘 담구어져서 한 명 가져가라고 하길래요. 유나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안방에서 유나 아빠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보는데 죽은 제 남편과 너무 닮아서 순간 다리가 풀리고 악! 이라는 소리를 지른 겁니다. 유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저를 일으켰고 저는 손을 부들거리면서 아니라고 하며 한껏 몸에 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김종식이라는 사람 아냐고요. 그러자 유나 아버지는 눈이 붕어처럼 커지면서 김종식을 어떻게 하냐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전 제 남편이고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유나 엄마와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제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유나 아빠도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육원 원장님한테 처음에 버려졌을 때 3분 차이 나는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게 갓난 아기 때의 이야기이고 그 말도 7살 때 들은 거니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유나 아버진 그렇게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간 겁니다. 제 남편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으니까 쌍둥이 형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그렇게 힘들게 벌다가 죽은 거였어요. 전 핸드폰을 켜서 남편의 생전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더라고요. 나랑 너무나 똑같다고 하면서요.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원장님이 말해주신 동생의 이름이었는데 난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동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도 못했다고. 나에겐 꿈처럼 남아있는 원장이 말이었는데 그게 진실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막 땅을 치며 울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러워서 온몸이 막 파르르 떨렸고요. 유나 엄만 제 손을 잡고 그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이제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을 거쳤어요. 제 아들과 유나 아빠와요. 검사 결과 혈육이 맞다는 판정이 나왔고 그 순간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유나 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어요. 동생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변호사인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동생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내가 피땀 흘려 세상을 바꾸야겠다고. 그리고 조카, 유나랑 우리 동생이 아들 내가 책임지고 정말 아빠 노릇 할 거라고. 어머님, 아니 형수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간에 정말 남편 없이 그동안 사시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나 엄마가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외톨이처럼 혼자 놀이터에 있고 그래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유나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신 감사를 표하는데 저야말로 너무나 고마웠죠. 정말 든든하다고. 앞으로 우리 집도 가까우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은 운동회나 학부모 초청회가 있을 때 쓸쓸하게 아빠 없이 있어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아들은 유나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 큰아빠인 거냐고, 그럼 나도 아빠가 생긴 거냐고 하면서 순수하게 팔짝팔짝 뜨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아들이 내색은 안 했지만 내심 속으로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구나. 그런 아들 속도 모르고 난 그저 잘 버티고 있는 줄로만 알았네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유나 엄마도 정말 우리 이제 가족 된 거냐고. 난 타지에서 올라오고 나이도 어려서 친구도 모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하면서 저와의 만남을 감사해야 하고 행복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나를 잡고 유나 엄마와 아빠는 저와 함께 남편이 묻혀있는 선사론으로 갔습니다.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유나 아버지는 형이 이제와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저 원장님이 흘려가는 말로 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쌍둥이 동생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다 미안해. 하늘에선 제발 행복해라. 여기선 내가 너 아들 책임지고 건장하게 키워낼 테니까 하면서 말을 하며 우는데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뒤로 저희 두 가족은
서로 왕래하며 정말 진짜 가족처럼 부대끼고 잘 살았습니다. 유나와 제 아들은 세상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고 서로를 지켜주며 그렇게 학교 생활을 잘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올라갔고 유나 아버지의 특훈과 특별 과외 덕에 제 아들은 건장하게 커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서비스 항공학과에 합격했고 유나도 미용 관련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둘 다 멋쟁이 신사숙녀로 자라서 이제는 번듯한 성인이 되었어요. 정말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흐뭇한 그 둘이었지요. 아들이 그래도 구김살 없이 잘 자라주고 엄마 속 썩이는 것 없이 자기 살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생전 한 번도 꿈에 안 나오던 남편이 갑자기 제 꿈에 나타나서 말하더라고요.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나도 몰랐던 우리 형을 찾아서 당신한테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는데 눈물이 주룩 나더라고요. 그래, 남편이 아들 때문에 마음이 걸려서 이승을 떠돌다가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되고 이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고요. 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속이 후련합니다. 그동안 과부로 살면서 차별당한 적도 많고 서러운 적도 많았지만 유나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었습니다.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 봐요. 정말로 전 그 인고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에야 행복해졌네요. 이제는 저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주변에 과부나 미혼모 등등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재미를 알게 되었네요. 정말 모두에게 감사해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제 일이라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상황이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추적 내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